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연에 들어가기에 앞서 속도 조절을 원하시는 분은 영상 오른쪽 상단 점세기 버튼을 눌러 속도를 조절해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아이 하나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딸 아이가 한 명 있어요. 저는 홀엄마로 딸 아이를 2살 때부터 키웠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20살이 갓 넘은 해에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를 가졌으니 말이지요. 어린 부부였다 보니 돈이 있겠나요? 남편은 막노동 일을 하며 돈을 벌어왔고 아이를 가진 저는 집에서 작은 부업을 하며 조금씩 밥벌이를 했고요. 하지만 저희 모두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이었기에 그 누구보다 함께 있는 것에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가난하지만 행복이 뭔지를 알았고요. 저의 사연을 듣고 방송국 작가님께서 연락이 와 다큐로 제작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극구 거절하고 사양했지요.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친구들이 알면 속으로 뭐라 할까 싶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오순도순 잘 살고 있을 때 또다시 그때 그 작가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 출산하셨냐고. 혹시 마음 안 바뀌었으면 언제든지 연락 달라고. 아마 방송 타면 후원도 많이 들어오고 지금보다 아이 키우기에는 훨씬 더 환경도 좋아지고 주택 공급 관련 공단에서도 신경 써주고 할 거라며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갓난아이를 곰팡이 핀 반지하에서 키우기란 정말 쉽지 않았고 마지막 자존심마저 내팽겨치고 그냥 길거리에서 살아야 할 만큼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저와 남편은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방송을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방송 나가면 도움도 많이 받고 먹고 사는데 좀 수월하지 않겠나 싶었지요. 어린 나이에 힘겹게 아이를 키우는 거 방송 소재로 딱이니 말이지요. 일회성 소비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결국 저희 부부는 방송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그 후 방송국 작가님들과 전화로 몇 번 통화한 뒤 저희 집으로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아이 때문에 오후 2시에 집에서 만나기로 했고 저는 집에서 약소한 다과를 차리며 작가님들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1시에 일을 끝내고 오기로 했고요. 그렇게 약속한 2시가 되었고 작가님과 PD님이 집으로 들어오셔서 대략적인 개요, 방송 상황과 출연료 등을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남편이 집에 오지 않는 겁니다. 작가님과 PD님이 기다리는데 이 사람이 왜 안 오나 싶었어요. 몇 번을 전화 걸어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왜 이래 이 사람, 약속 안 지킬 사람이 아닌데 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그 순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그 전화는 제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남편이 퇴근 20분 전 공사 중인 건물 8층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이었어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 중이고 현장 밖에 튕겨나간 핸드폰 겨우 찾아서 전화한 거니까 관계자 맞으시면 빨리 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전 전화를 받자마자 온몸이 굳은 채 벌벌 떨었고 갓난아이는 불길함을 직감한 것인지 엉엉 울었어요. 옆에 있던 PD님과 작가님은 저희 통화 소리가 다 새어나가는지 제 팔뚝을 붙잡으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더라고요. 전 그때 눈물을 터뜨리며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하냐고 빨리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하며 소리쳤습니다. 작가님과 PD님은 저를 태우고 전속력으로 병원에 도착했고요. 온몸이 으스러지고 뇌가 부어 두개골을 절개한 뒤 붓기를 빼고 지혈하는 데만 18시간이 걸린 대수술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사람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했지만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방송 출연 앞두고 좀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했건만 어떻게 이렇게 떠나나 싶었어요. 작가님과 피디님은 어쩔 줄 몰라 하셨고 그렇게 그분들은 방송을 뒤로 한 채 저에게 씁쓸한 위로의 말씀을 건넨 뒤 가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허무하고 슬펐어요. 남편 앞으로 나온 아주 작은 위로금과 보상금으로 전 아이를 데리고 돌아가신 엄마가 사셨던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작은 집을 마련했고 아이를 키웠어요. 한순간에 홀엄마가 된 저는 모든 게 서툴렀고 또 너무나 우울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남편을 따라갈까 싶었지만 방긋방긋 웃고 엄마를 너무나 좋아하는 이 아이를 내 손으로 그렇게 만들 수는 없었어요. 이를 악물고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건강하게만 커달라고 했던 아이는 공부까지 곧잘 해줬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워낙 책을 읽는 걸 좋아했던 딸은 공부를 딱히 하지 않아도 줄곧 전교 1등을 도맡아 했고 고등학교 때는 수석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딸은 보란듯이 최고 명문대에 입학했고요. 정말 너무나 좋았고 뿌듯했습니다. 버티길 잘했다, 살길 잘했다 했어요. 그런데 딸은 대학에 가서 조금 힘들어하는 듯 했습니다. 사실 딸이 정말 이쁜 편이었어요. 연예기획사 캐스팅 문의도 정말 많이 왔고 입술도 두툼하고 얼굴은 새하얀색이니 눈에 확 띄는 스타일이었지요. 그런데 그게 화를 불러일으켰나 봅니다. 남자들이 딸에게 대시를 많이 했는데 워낙 신중한 딸은 그 고백을 다 거절하니까 그놈들이 딸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냈나 봐요. 그것 때문에 한참을 마음고생하다가 휴학하고 힘들어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났고 다시 복학한 뒤 학업에 매진했어요. 졸업 후 일반 기업에 취업을 했다가 고시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딸이 대학교 졸업한 동문 선배님들 초청 모임에 갔는데 한 남자와 눈이 맞았나 봅니다. 딸은 그 남자와 진지하게 교제를 하는 듯 했고 만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저에게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뭐하는 놈이냐고 물었더니 말을 주춤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딸이 만나고 있는 남자의 정체는 정말 엄청난 기업의 집안 가족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기쁜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말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입장으로 봤을 때 딸이 고생길이 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안 된다고, 너 그 집안에 들어간 순간 종년 취급받고 조선시대 삶을 살게 될 거라고 극구 말렸어요. 딸은 평생 부리지 않았던 고집을 완강하게 부리더라고요. 그런데 딸 고집 막을 엄마가 있나요? 그래, 너 알아서 하라고 했지요. 하지만 저희 반대는 약과였습니다. 사돈네 될 집안, 그러니까 딸의 시댁 쪽에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나 봐요. 예비 사위가 단식까지 하고 완전히 난리를 쳤나 봅니다. 중례 많이 하면서요. 우울증이 있었는데 제 딸을 만나고 난 뒤 마음이 안정됐다고. 이 여자 없으면 못 살고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 놓치면 평생 만나기 힘들다면서요. 아들이 그렇게 애를 쓰니 그쪽 집안에서도 못 견뎠나 봅니다. 결국 결혼을 했어요. 상견례 과정에서 그리고 모든 결혼 진행 사항에 있어서 저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철저하게 그쪽 집안에서 무시를 당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도 벅차고 서러울 정도였어요. 딸내미는 자기가 이런 집안에서 컸으니 당연히 이런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로 체념을 했더라고요. 결혼한 뒤 딸은 시댁의 으리으리한 저택으로 들어가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신혼집을 바로 마련해 준 게 아니라 자기네 집에서 1년이고 몇 년이고 산 후에 나가서 생활하라고 했더라고요. 시어머니 수발들면서 딸내미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그러다 딸이 임신 소식이 들려왔고 저는 임신한 딸을 위해 몇 번 서울로 올라가 딸을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모습이 초라하고 창피했는지 사돈네는 제가 사돈네에 오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입고 있는 검정색 패딩이 브랜드가 짝퉁이라는 이유로 사위에게 제 험담을 했고 딸과 사위는 안 되겠다 싶어 저에게 브랜드 패딩을 사주더라고요. 눈치챘지요. 이 집안에서 날 불편해하는구나 하고요. 그래서 전 딸이 집에 가는 것을 자제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조선시대 계급시대 같았습니다. 딸은 후에 출산을 했고 손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처음이자 마지막 손녀의 모습이었어요. 그쪽 집안에서 교육적 이유를 대며 손녀와 저를 못 만나게 했습니다. 딸도 모든 게 지쳤는지 저에게 미안하다며 더 이상 밉보이면 살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나중에 따로 만나자며 말하더라고요. 오죽했음 저럴까 싶었어요. 한편으로는 딸이 밉기도 했습니다. 뭐가 그리 좋아서 그 고생을 하고 엄마까지 피하며 사나 싶었던 거죠. 시간이 흘러 손녀가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잠깐 시댁 밖에서 딸과 손녀를 봤지만 그것도 잠시였지요. 저는 정말 거의 딸과 연을 끊은 채 살았어요. 그쪽 집안에서 워낙 저와의 연락을 안 좋아했으니 말이지요. 점점 서운한 마음이 커졌고 딸을 뺏겼다는 생각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손녀는 유치원에 들어가 졸업을 한 뒤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어요. 딸의 얼굴을 안 본 지 몇 년이나 되었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는 딸의 얼굴을 봐야겠다 싶어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냥 사돈네에 한마디 하려고 했어요. 돈이 뭔데 사람을 이렇게 몇 년간 철저하게 무시하냐고. 왜 외할머니 보는 게 애 교육상 안 좋은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애한테 서민이 삶을 보여주기 싫은 거냐고. 성벽안 공주로 만들려고 하는 거냐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서 사돈네 집, 그러니까 딸과 손녀가 살고 있는 그 으리으리하고 거리가 느껴지는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단독주택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말 없더니 갑자기 인터폰에서 엄마? 하는 딸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왜 연락도 없이 온 거야? 어머님 아시면 난리 나는데. 지금 어머님 모임 가셔서 집에 나랑 애밖에 없어. 잠깐만 들어와. 하면서 문을 열어주는데 몇 년 만에 들어가 보는 딸의 집에 이상한 음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딸의 얼굴을 몇 년 만에 처음 본 순간 저는 온몸이 굳었어요. 딸은 거식증 걸린 사람 마냥 삐쩍 꿇어서 뼈와 살가죽이 붙어있는 것 같았고 팔뚝에는 멍들이 수십 개 있었습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넌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하냐고. 빨리 무슨 일인지 말하라고 하자 딸은 펑펑 울면서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그간 있었던 충격적 일을요. 시댁에서는 딸이 근본 없는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무시를 했답니다. 출산하고 몇 년간 뺄 수 없던 살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무시하고 깔봤나 봐요.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은 딸은 거식증, 구토 증상까지 보이며 살을 뺐고 사위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매력이 없다며 바람을 피고 딸의 가슴에 피멍을 냈답니다. 문제는 손녀였어요. 소녀는 태어날 때부터 직업과 진로가 정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계획하에 철저한 상위층의 엘리트로 키우기 위해 모든 컨설팅하의 학원만 9개를 다닌 소녀는 정신적 이상 증세가 보였나 봐요. 손가락에 피가 날 정도로 계속 뜯었고 숙제를 다 못할 경우엔 죄책감에 빠져 머리를 벽에 계속해서 쾅쾅 박은 거예요. 손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어린애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겨서 책상 밑에 들어가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는데 이걸 어쩜 좋나 싶었지요.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저기 밑으로 숨나 하는 마음에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괴물 같은 집안에서 당장 나오라고. 엄마가 다 책임질 거고 당장 이혼하라고. 정말 안 되겠다고 하면서요. 그러자 딸은 말하더라고요. 이 집안 정말 무서워. 법조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곳에 인맥이 있어.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야. 하면서요. 이혼하고 싶어서 남편이 바람진 거, 시어머니의 괴롭힘, 폭력 전부 문서로 남겨놓았지만 막상 너무나 무서워 진행을 못했답니다. 딸도 마음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안 된다고, 이렇게는 안 된다고 하며 딸의 손을 잡고 집 밖으로 끌어냈어요. 당장 엄마랑 집에 가자고. 너 여기서 계속 있다가는 사람 죽겠다고 하면서요. 손녀도 데리고 나왔고 딸은 집에서 간단한 짐과 법적 자료를 전부 챙겨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얼마 만에 만져보는 딸의 손인지 거칠어진 딸의 피부와 한껏 축 처진 어깨를 보고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을 쫓아간 딸인데 그저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이렇게 멸시받고 인격적으로 극악의 대우를 받아도 되는가 싶었어요. 소녀는 얼마나 공부를 많이 시킨 건지 그 고사리 손에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혀 있었고 틱 증세도 너무 심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왜 애가 이 지경으로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냐고 딸에게 화를 내니 자기도 할 수 있는 건 다 했답니다. 하지만 시댁 사람들이 극악무도한 간섭과 교육은 막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딸과 함께 이혼 변호사에게 찾아가 이혼에 대해 상담하고 소장 작성까지 전부 마친 후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딸의 핸드폰에는 시댁과 사위의 전화로 불티나게 울렸고요. 결국 저희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사위와 딸이 심호가요. 딸은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하냐고 이럴 줄 알았다며 손을 벌벌 떨더라고요. 전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다 해결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 문을 열었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사돈은 소리를 치며 손녀 내놓으라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하대요. 전 말했죠. 손녀 데려갈 생각 꿈에도 꾸지 말라고. 손녀를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애를 택장애에 불안장애까지 걸리게 하고 내 딸은 거식증으로 만들어 놓냐고. 당신들이 돈으로 어떤 짓을 벌인지 나는 싹 다 알고 있고 이혼 소장도 이미 작성했으니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당신네 사업체가 어떤 짓을 한지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 알고 있으니까 언론사에 제보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돈 무슨 말이냐고 자기네는 깨끗하다고 하며 발뺌을 하더라고요. 전 알고 있었어요. 그 집안이 차명계좌 사용하며 탈세한다는 걸요. 딸을 통해 들은 사실을 흘려 말하니 얼굴이 굳어진 사돈네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전 말했죠. 내 딸이랑 손녀 양보 못하고 10년간 우리 모녀 사이를 갈라놓은 당신네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돈이 다가 아니란 걸 알려주겠다고 하면서요. 제가 단호한 태도를 보이니 만만하지 않겠다는 걸 깨달은 사돈과 사위는 돌아갔고 그 이후로 딸과 전 법적 분쟁을 벌였습니다. 결국 사위와 시모의 귀책 사유로 이혼이 성립되었고 손녀의 양육권도 딸이 가져오게 되었네요. 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엄마보다 시모가 더 무서워서 이렇게 몇 년간 연락도 못하고 속을 썩였다고 하며 용서를 빌더라고요. 전 괜찮다고 너만 건강하면 된다고 한 뒤 딸이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딸은 그 지옥같은 시집살이에서 탈출한 뒤 건강도 다시 돌아왔고 거식증도 좋아졌어요. 손녀는 심리치료를 병행하며 하갑의 스트레스를 덜어냈고 저희 집 근처로 전학 간 학교에서 훨씬 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었네요. 그놈의 돈이 뭔지 사람 간의 계층을 나누고 차별하고 지긋지긋합니다. 최소한 손녀는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네요. 그럼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